대표적인 증상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만성적인 통증이 나타나는데 MRI나 CT를 찍어도 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두통, 어지럼증, 위장장애, 공황, 불안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로도 연결이 되고요. 이런 음식을 먹으면 좋지 않겠죠. 을 멀리하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많이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몇 가지 오늘 팁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율신경실조증이라는 난치성 신경계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한의사 박수현 원장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실조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자율신경실조증을 겪는 환자분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나 어지럼증, 신체적인 증상부터 시작해서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만성적으로 무기력하고 피로감까지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말씀하시는데요. 자율신경실조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율신경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이라는 이름 안에 자율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즉 스스로 알아서 작동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자율신경은 즉 심장박동, 호흡, 체온 조절, 소화, 면역력 이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하는 신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심장을 의식해서 뛰지 않죠. 또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과정도 우리가 특별히 의식을 하지 않아도 몸 안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뜨거운 곳에 가면 좀 몸이 차가워지게 되고요. 또 추운 곳에 가면 몸이 저절로 따뜻해지죠. 이런 것들도 몸이 다 알아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작동을 하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담당하는 게 바로 자율신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율신경이 스스로 작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심장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뛰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들은 잠시라도 멈추면 우리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율신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긴장을 할 때 항진되는 신경입니다. 예시를 들면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면접을 앞두고 있는 취업준비생, 혹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 사람들이 굉장히 그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좀 긴장하고 식은땀도 나고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때 항진되는 게 바로 교감신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과 반대인데요.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킬 때, 휴식을 취할 때, 또 우리가 잠에 들 때 몸이 너무 긴장된 상태라면 제대로 소화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이때는 신체를 이완시키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항진되는 게 바로 부교감신경입니다. 사람은 적당히 긴장도 하고 이완도 하고 이렇게 긴장과 이완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100m를 당장 전속력으로 뛰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심장이 쿵쾅거리고 땀이 나면서 호흡도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이게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렇게 교감신경이 올라갔다가 잠깐 쉬고 나면 1, 2분 이내에 다시 숨이 돌아오고 심장도 천천히 뛰게 됩니다. 다시 부교감신경이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생활 환경에 맞춰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하루에도 수십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서로 적당히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만약 계속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혹은 긴장을 하지 않았는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땀이 나는 증상들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를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손발이 차갑고 속이 답답한 게 자율신경실조증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율신경실조증 맞나요? 아니면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이게 증상이 정말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율신경은 우리 뇌와 척수에서 시작해서 간, 신장, 비장, 췌장 이렇게 전신으로 분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부위에 따라서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제가 기억나는 어떤 환자분은 본인의 증상을 한 번에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셔서 메모지에 A4 용지 몇 장이 되는 분량의 자신의 증상을 써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통 5개에서 10가지 이상 증상을 가지신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히 손이 차갑거나 속이 답답하다고 해서 무조건 자율신경 실조증인 것은 아니고요. 대표적인 증상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니면 만성적인 통증이 나타나는데 MRI나 CT를 찍어도 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두통, 어지럼증, 위장장애, 불면 또 이런 신체적인 증상에서 나아가서 이런 자율신경계 질환들이 오래되다 보면 공황,
불안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로도 연결이 되고요. 나이가 들게 되면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질환, 또 심지어는 만성염증으로 이어져서 생명을 위협하는 암까지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증상만 가지고 자율신경 실조증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지는 않고요. 자율신경 실조증을 대표하는 증상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전신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또 어떤 정밀 검사를 해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외부 자극에 민감해질 때 특히 이런 증상이 심해진다라고 하면 그때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유독 현대인들이 자율신경 실조증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근에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내원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 진료를 하고 차팅을 할 때 실제로 상병명에 자율신경계 질환이라는 코드가 있거든요. 그런 코드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자율신경계 질환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에 연관된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스트레스를 좀 덜 받거나 아니면 외부 자극을 덜 받으면 이런 신경계 질환이 잘 걸리지 않는데 현대인들의 삶을 둘러보면 특히 한국인들은 같은 비슷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통근 시간도 기본적으로 길고요. 일도 많이 하고 또 밤늦게까지 야식을 먹거나 아니면 회식을 한다거나 이런 음주 문화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특성과 또 한국의 문화적인 특성과 맞물려서 점점 이런 신경계 질환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뇌졸중이랑 자율신경 실조증이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같은 질병인가요?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뇌졸중이랑 자율신경 실조증은 기본적으로 다른 질환인데 자율신경 실조증이 오래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증상을 겪으시면서 뇌출혈이나 뇌경색과 같은 뇌질환도 같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뇌졸중이란 이제 한의학적 용어로 중풍이라고 하죠.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그리고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즉 뇌 조직의 혈류 공급이 끊겨서 발생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즉 혈관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율신경 실조증은 이와는 좀 다른데요. 뇌졸중이 뇌혈관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면 자율신경 실조증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기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밀검사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이상은 신체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자율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나타나는 기능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통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지럼증, 수면장애와 같은 다양한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정밀 검사를 했을 때 구조적인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막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실 증상만 이때 나타났다 뿐이지 이전부터 오랫동안 천천히 진행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을 볼 때도 저는 증상이 생긴 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히스토리를 좀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쭤보면 서서히 악화되는 전조 증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몇 가지 오늘 팁을 알려드릴게요. 증상 자체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두통이 좀 있는 사람도 있고 체력이 좀 약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내가 선천적 혹은 기질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점점 증상이 심해지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원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좀 체를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일주일에 3번, 5번 혹은 매일 밥만 먹으면 체를 한다거나 편두통이 원래 있었는데 이런 편두통이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만 있었었는데 이게 빈도가 점점 늘고 한 번 두통이 올 때 점점 심해진다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증상 자체가 빈도가 늘고 또 한 번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강도도 강하게 나타나고요. 또 예전에는 소화불량만 있었고 예전에는 두통만 있었는데 점점 이런 질환들이 같이 생깁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두통이 생기고 또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피로감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증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 가지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 최소한 5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런 증상들의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강도도 높아지는데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아프다. 이런다라고 하면 자율신경계에 기능적인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불치병인가요?
일단 이 완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게 잘 낫진 않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이거 완치될 수 있는 질환인가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실 때 좀 답변 드리기가 난해한 경우가 있는데 완치라기보다는 관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 치료할 때도 보면 완치라고 잘 안 하거든요. 관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암 조직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재발을 할 수 있는 위험 가능성이 있으니 완치라는 표현보다는 관해라는 표현을 써서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완치가 아닐 뿐이지 정상인과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율신경 실조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은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 어떤 예민한 성향이라 그리고 여기에 더해진 스트레스나 사회적 환경이 더해져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은 치료를 하고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활 환경이 좋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면 다시 재발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완치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고 관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질환이 불치병은 아닙니다. 즉 여러 가지 증상들이 치료를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소실되게 되거든요. 급성이냐 만성이냐 또 혹은 이게 어느 정도로 증상이 심하느냐에 따라 환자분들마다 다르지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 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상의 절반 정도 이상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증상이 사실 절반만 없어져도 환자분들은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나아가서 나이가 20, 30대 좀 젊으신 분, 또 증상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증상이 완전히 소실되는 100%까지 호전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고요. 증상이 5년, 10년 이렇게 오래되고 또 연세가 많이 드시고 또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시거나 수술을 하신 이력이 있을수록 치료율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호전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치료와 더불어서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관리하다 보면 증상이 거의 완치와 가까운 상태까지 호전이 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그런 환경을 계속 유지하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그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의학적으로 뚜렷한 치료법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상에서 생활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면 자율신경 균형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자율신경 실조증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표준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발목을 다쳤을 때나 위장장애가 있을 때 무슨 약을 드세요 이런 것처럼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신경계를 치료할 수 있는 의학적인 치료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본인이 맞는 치료를 선택해서 꾸준히 장기간 하면 또 그에 대한 치료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자율신경계 질환은 단순히 치료만 받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런 병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고 스트레스를 받고 적당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또 수면 습관도 불규칙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1개월, 2개월이 아니라 아주 장시간 누적이 돼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앞서서 이런 환경 자체를 예전에 좋은 상태로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먹는 음식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자율신경 실조증에 왜 음식이냐, 자율신경 실조증에 왜 음식이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빵이나 밀가루, 면과 같은 정제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교감신경이 높으신 분들이 이런 음식을 먹으면 좋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초가공식품을 멀리하고 복합탄수화물과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많이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요즘은 사실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정도로 적어도 가벼운 걷기나 뛰기 정도의 운동은 다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운동을 너무 많이 하거나 아니면 또 너무 안 해도 둘 다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안 그래도 통증이 심하고 심장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저녁 늦게 강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치료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도 본인 체력에 맞게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 외에는 스트레스 조절, 그 다음 수면 습관 이런 여러 가지 생활 환경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다 보면 이런 생활 관리만으로도 병원에 가지 않고 자율신경계가 호전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본 것 같고요. 또 이런 생활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호전이 되지 않을 때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도 얼마든지 있으니 너무 걱정을 하기보다는 일단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건강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건강이라는 건 내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수면, 운동하는 거, 다이어트, 자율신경 질환
또 비타민 C까지 이런 것들을 사실 듣기만 하면 여러분의 몸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사람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력이나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나는 피로감이 심한데 비타민 같은 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이런 분들은 비타민 C를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고요. 또 나는 평상시에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야.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시고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단이나 운동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실천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한 번에 잘할 수는 없어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제가 보니까 운동을 한다고 하면 막 거창하게 막 장비를 많이 사고 또 준비를 많이 하고 뭐 어찌 배워서 해야 되고 이렇게 완벽하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동이 별게 아니라 어떤 연구에서도 뭐 나가서 뛰거나 뭐 수영하거나 이런 게 어려우면 집에서 집안일이라도 좀 해라 뭐 이런 연구도 있었어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운동이 안 되고 집에서 청소라도 좀 하고 빨래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그것도 운동이 좀 되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예 안 움직이는 사람보다는 건강하다라는 연구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실천을 하면 사람 몸이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체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습관화하면서 바뀌게 돼요. 이렇게 습관화하는 기간은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뭘 했다고 해서 내 몸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스스로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 가지 건강 상식에 대해서 최대한 일반인 분들이 알기 쉽게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최대한 어려운 내용은 좀 빼고 일반인 분들도 건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따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딥한 이야기들, 정확한 생리학적인 기전이라던가 질환이라던가 치료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런 좀 표면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서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오셔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더 건강이 증진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남겨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제 채널을 남겨둘 테니 건강에 대한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오셔서 영상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